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정신과 TV 일상정비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이상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현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소아에게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정신과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ADHD에서 얘기를 좀 해봤었고요. 또 그거 말고 주로 어떤 문제로 소아분들이 정신과에 자주 찾아오게 되죠? 네,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DHD 그리고 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틱이 이제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아임 뚜렛이라는 그런 유튜버 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막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걸 따라하는 게 유행이 됐고, 솔직히 말하면 틱이라는 건 어떤 불수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하고, 그런 틱 질환 중에서 특정한 증상을 보였을 때를 그 뚜렛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뚜렛과 틱이 어떻게 다른지.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틱은 크게 이제 음성 틱 그리고 운동 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음성 틱과 운동 틱이 적어도 둘 다 한 가지 이상씩 같이 이제 동시에 생기기도 하지만 뭐 시기는 다를 수 있고요. 두 가지가 다 발견이 되고 1년 이상 이제 지속된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빈도가 작지 않은 증상인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드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1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전에 1년 이내에서 이제 일과성이라고 말하는 틱 증상은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나타나고 그럼 반에서 10명이면 1명 네, 정도는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기서 또 10에서 15%에서 보통은 한 1, 2% 정도는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틱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거슬리잖아요. 아이가 자꾸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필요하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틱은 이제 경과 자체가 이제 저절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과를 밟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물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물을 치료한다고 그 경과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생겨서 저절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이제 고학년 때 피크 찍고 중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과인데, 요거는 약물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경우는 이제 그 증상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자꾸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뭐 자꾸 놀림을 받거나 뭔가 그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 자체가 있다고 해서 다 치료를 받는 거는 아니고 뭔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1년 이상 가는 경우는 오히려 더 적다. 더 중간에 나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처음 생기자마자 이게 평생 가겠구나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물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증상을 조금 줄여주는 정도지만 그게 뭐 더 빨리 낫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약물 말고 또 어떤 치료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틱에서는 저희가 우선 약물 치료보단 다른 치료를 먼저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언제 심해지는지를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발생 자체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데, 아이가 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일부는 뭐 TV를 볼 때, 게임을 할 때,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엄마한테 혼날 때, 뭔가 특정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 심해지고 좀 나아지는지,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거를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처음 해보실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습관 치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틱 증상이 오기 직전에 뭔가 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좀 틱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계속
어깨를 막 이렇게 파닥거리는 친구가 있다면은 팔짱을 그때 한 30초 정도 팔짱을 끼고 있는다던가, 음성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침을 삼킨다던가, 좀 이런 행동들을 이제 틱 증상마다 그런 방법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교과서적으로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훈련시키는 그런 행동요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병원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셔서 오는 네.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맞아요. 자꾸 뭐 눈썹을 움찔거린다든지 뭐 흠흠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뭐 행동을 하면은 뭐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네. 참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관심을 갖되 무관심하게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이가 틱을 할 때는 사실 모른 척 해주는 게 그 앞에서는 제일 좋고, 대신에 어머님께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이제 혼자서 이게 언제 심해지는구나, 아이가 지금 심하구나, 좀 컨디션이 어떤가 이런 걸 살펴보시되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던가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왔을 때 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말에 갑자기 막 틱을 진료실 안에서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그리고 틱을 하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틱 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말고 바깥에서 학교에서 좀 참는 연습, 뭐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참는 연습을 하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뭐 집에 있을 때 조금 오히려 편하게 그냥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무관심하게 반응을 하되,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의 눈으로 좀 이렇게 유의하게 관찰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네. 따지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경과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어머님이 관찰하시고 지켜보고 아이 환경적인 걸 조절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게 너무 심해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든지 이제 교육 관계가 안 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동 치환법이라든지 습관 치환법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틱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질환은 아닌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틱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ADHD나 뭐 강박 증상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아이의 틱 증상보다는 다른 주변의 생활이나 좀 정서적인 부분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틱에 대한 얘기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